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 이어져 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 모셨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다가 오늘 잠깐 네. 또 쉬고 있긴 한데 코스닥에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네, 보이고 맞습니다. 있어서 점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 연고점을 이끌 모멘텀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싶고요. 일단 큰 그림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더 이상은 시장 안에서 키체인저가 아니다.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7월 추가에 한 번 더 추가 있는 네. 거 아니냐, 1+1.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키 체인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키 체인저로서 역할이 되게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끝을 향해 가는 거지 새로운 시작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그동안에는 경기는 불안정한데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선택이었다면 최근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유를 보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또 서비스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져서 자 그럼 임금 상승률이 왜 높을까?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네. 서비스 물가 왜 안 떨어질까?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니까. 그러니까 경기 변수가, 펀더멘탈 변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7월 금리 인상은 거의 99%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11월 달에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때 50%, 최근에는 30%까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옛날처럼 막 무너지거나 급락하는 그림보다는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정도, 환율 변수, 채권 금리 변수를 조금 움직이는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지 옛날처럼 막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겁내지 않아도 될까요?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겁낼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은 흔들릴 가능성은 네. 있지만 그게 우리를 막 두렵게 할 요소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네,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이밍으로 살짝 힌트 주신다면요. 뭐 그 매수 7월 기회. 27일이 이제 FOMC 회의거든요. 네. 거기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은 뭐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불안 심리 자극한다 하더라도 불안 심리가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볼 부분은요. 좀 경기도나 우려감이 중국과 유럽에서 네.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중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위기도 함께 고조가 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 완다그룹이었나요? 네. 디폴트 우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이런 게 또 시장 안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있어요.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긴 한데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 4분기까지는 더디지만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제 지표들이 너무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진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올해 3분기, 4분기는 여전히 5%대 GDP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중국 경기는 좀 문제점들이 좀 부각되곤 있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경기 회복 속도나 강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완다그룹 이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몇 번 겪었던 네. 이슈죠. 뭐 몇 년 전에는 헝다그룹이 엄청난 이슈로 해서 저도 뭐 그때가 추석 연휴였을 텐데 네. 추석 연휴 중에 나와서 저 자료 쓰고 막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는군요. 네, 너무 네. 이슈가 커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부동산 문제가 지금 새롭게 불거졌다라기보다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지금 미국도 중소은행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있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현재도 2만 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영향이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감들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좀 강화되거나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겠고 유럽은 지금 경기 둔화 사이클에 진입해 있고 네. 지금 예상치만으로 본다면 3분기가 경기 저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힘들 수 있어도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
더 악화되는 그림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3분기 중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큼의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신 말씀 중에 중국의 경기는 속도와 강도가 네.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와 속도와 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22년 4분기를 저점으로 네. 완만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좀 하향 조정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강도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워낙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지금 연중 저점권이죠. 네.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GDP 성장률에 몰입되어 있으신데 6월 소매 판매는 약간 부진했지만 산업 생산은 5월보다 좋게 나왔고요. 투자 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쇼크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좀 인지하는 시점부터는 중국 증시 그리고 위안화 강세압력을 높여가면서 한국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중국이 회복되면 한국이 또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저희가 네. 지금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국내 증시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슈들이 새롭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으신 거라면 네. 시장에는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네. 반면에 새롭게 불거지는 호재들이 뭐 있는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라는 지표는 저점 대비 20%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폭으로 줄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기는 이제 연착륙 침체는 없다라는 전망을 들어오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셨다면,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보다는 새롭게 변하는 것들, 긍정적인 변화들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는 기존에 깔려 있었던 거고 네. 호재는 새롭게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더 환호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는 점.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국내 증시 펀더멘탈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OECD 경기선행 지수가 지금 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경기선행 순환 변동치도 저점권에 근접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마이너스 폭을 줄이거나 플러스 반전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지표들을 하나씩 따져보신다면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좀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출 증가율을 본다면은 수출 증가율이 좀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일단은 수출 금액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면 22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모르셨던 펀더멘탈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몰랐던 지표를 계속 찾아내고 계신 느낌인데 하나씩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7, 8월 달 중에 저는 코스피 레벨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트리거 포인트는 아니면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변화는 수출 증가율이 거의 플러스 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하단과 상단을 높여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저희가 제시드리고 있는 거는 3분기 중에 2,800 돌파 시도인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한다 이쪽에 더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는 2,800선 돌파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깜짝 놀라시긴 하는데 배경 좀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변수들이 있겠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2개월 선행 EPS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점 대비 20%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 저항, 부담이 계속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6월 초에 썼던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자료를 썼던 거는 2,650이 저항이다. 12개월 선행 PER로 본다면 12.4배 수준이라서 12.4배가 올해 평균이거든요. 이게 이익 감안해서 본다면 2,650선이라서 여기를 다이렉트로 뚫고 가긴 어렵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2,510선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12.3배, 12.4배인데 이익 전망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레벨로 본다면 2,790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먼 지수대가 아니라 올해 밸류에이션 평균 수준만 회복해도 갈 수 있는 게 2,800선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은 뭐
올해 6월 초 중반에 올라왔었던 힘만큼만 있어도 2,800선까지는 열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수 자체는 오른다, 고점을 네.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도할 것인지도 되게 궁금한데 사실 일부 섹터에 집중됐던 것들이 네. 투자자에게는 좀 소외감을 느끼게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까요? 뭐 압축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 잘 버티거나 더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이 주도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대안주, 순환매 관련주고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게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600선을 돌파하는데 힘을 실어줬던 업종, 네. 그리고 최근 좀 쉬어가는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다음 스타일에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그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로는 일단 반도체를 네. 최선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셀 같은 경우도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완전히 소외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인터넷. 이건 좀 순환매 관점에서요? 아니요, 인터넷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워낙 저점에 있어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탑픽으로는 조선주를 여러 번 말씀드리겠는데 네. 너무 올라서 그 업종은 약간 쉬었다가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좀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셀, 자동차, 인터넷 이렇게 4개 업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업종 얘기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럼 실적 전망은 좀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세요?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실적 전망치 흐름이라든지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수출 데이터까지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운송, 뭐 조선 이런 업종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들은 이익 전망도 괜찮고 수출 데이터도 괜찮았던 업종이라서 2분기 실적 시즌에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약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네. 제가 7, 8월 달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점은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을 좀 업데이트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익 전망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가파르게 올랐던 12개월 선행 EPS가 좀 멈추게 되면서 아마 4분기에는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를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섹터에 대한 의견은요? 화학 섹터는 순수 화학은 네. 수출 데이터도 안 좋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을 보고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있어서는 최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전기차 가격도 떨어진다, 뭐 경쟁력도 떨어지고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약간 톤 다운했다가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3분기가 좋습니다. 턴어라운드 하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네. 상반기에 기대에 못 미쳤던 게 맞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네. 중국이 그만큼 또 문을 많이 못 열기도 네. 했고요. 하반기 전망은요? 뭐 반등은 할 수 있겠죠. 네. 뭐 중국 경기 부양 소식이 나오면은 반등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경쟁력은 많이 약화됐고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얼마나 판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서 뭐 화장품 몇몇 업체들을 보면은 일본에서 엄청난 판매가 된다라고 해서 폭등을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 화장품의 타겟이 중국이라기보다는 한류 열풍과 맞물려서 일본, 유럽, 미국 쪽에서 얼만큼 성장성을 보이는지를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좀 업종까지 다뤄주셨고요. 거래대금과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국내 증시에 좀 힘 받는 계기 될까요? 뭐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좀 힘을 받는 흐름이고 네. 또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조정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좀 줄고요. 반등을 할 땐 거래대금이 또 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거래대금은 보통 추세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상승 추세 때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늘고 하락 추세 때는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늘거든요. 네. 지금은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늘고 있어서 점차 체력이 견고해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7, 8월 달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환율 안정성이 좀 보태지고 또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살아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네,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결국에는 연고점을 뚫으면 또 시장이 그만큼 환호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전체에 뭐 파티 분위기 되면 좋으니까요. 그러기 위한 동력으로는 어떤 걸 꼽으십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최근 보면은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엄청난 순매수를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약간 매도를 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않아요. 그게 다 환율 등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 위안화 흐름들도 같이 맞물려서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환율 변수가 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60원대로 가고 있는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1250원대, 40원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여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물 매매 패턴 선물 매매요? 네, 외국인 선물이요. 최근 보면은 선물 1조 가까운 금액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500억밖에 안 팔았는데 현물에서는 네. 선물에서는 8,000억 이상을 팔았습니다. 오, 큰 금액이네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했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외국인 현물도 많이 보시겠지만 선물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환율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 현물 선물 매매와 그에 따른 흐름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주도할 섹터 후보는 앞서서 힌트를 네. 주셨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셀 이야기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넷까지.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을 좀 주도해주지 않을까라는 업종 흐름 저희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금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오후장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불 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더 튼튼한 전략 가지고 내일 찾아올 거고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